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이럴 때 나는 좀 심하게 다운된다 이런 게 있나요? 어떤 거가 있으면 내가 끝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가? 다양한 순간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제가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던 일들이 틀어졌을 때 그거를 수정할 만한 어떤 능력이 나 안에 안 보인다고 발견될 때 그때는 굉장히 다운되죠. 그치. 내가 왜 그렇게 질러댔든가. 그렇지. 네. 뭘 믿고. 그런 순간 있죠. 네. 이불킥하게 되고. 그렇죠. 네. 네. 배 감독은? 프리랜서로 막 일할 때 다운되던 순간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사실 찾아왔어요. 아, 그래요? 네. 말일. 말일. 결과물을 전해줘야 되는. 말일. 그냥 말일. 네. 내가 뭘 한 걸까? 그냥 다운돼요. 말일에. 말이 왜? 카드 결제를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결과물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둘 다죠. 왜냐하면 그 결과물을 전해줘야 되는 말일날 뭔가 불안함이 일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 말일에 내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어떤 예감이 오면서 다 엮이면서 난 누군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리고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는 김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내가 왜 프리지덴테이션 할 때 이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이 사단이 났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같이 엮이죠. 야, 나만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뭐 왜? 나는 살이 찔 때 그러거든요. 난 그렇구나. 너무 표피적이야? 이 사람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많이 있지. 난 배가 나올 때 본인이 심하게 다운되는데 요즘에 그래서 심하게 다운돼 있어. 그렇군요. 배가 너무 나왔어. 네. 저녁에 뛰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거 잠깐 답이 안 보여. 나이가 먹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렇지. 배가 배가 너무 나왔는데. 죽겠어. 계속 다운돼. 나 그럼 비슷한 거 있어. 에어컨이 최대로 틀어져 있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나 혼자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을 때. 너무 다운돼. 그래? 그건 뭐야? 다운될 일이야, 그게? 너무 다운돼. 진짜? 그러니까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돼지처럼 땀을 흘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살쪄서 그래. 살을 빼. 나의 피지컬리 전성기가 지났다는 건 너무 명백하지만, 그걸 되새기게 하는 너무 디테일한 현상이랄까? 약간 그런 게 있을 때 있죠. 뛰어야 돼. 그쵸. 이런 표피적인 걸로 계속 몇 개 얘기 더 해보자. 또 그런 거 없을까? 그렇게 따지면 있죠. 19금이 내도 되나? 괜찮아. 빠를 때? 빠르진 않은데, 죽을 때. 진짜? 벌써? 진짜. 벌써 그럼 어떡해? 그게, 시작 후 막 3분, 5분 이렇게 죽으면은 정말 다운되죠. 그런 건 아닌데, 원래대로라면 나의 정상 페이스를 쭉 달려놓고, 그래. 이제 개운하게 끝을 내야 되는데, 개운하게 끝이 내지 않고 그냥 죽을 때가 가끔 그래? 있어요. 그렇군요. 왜 그러지? 그냥 체력만 떨어진 거야. 담배 끊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구나. 다운되겠네. 무척 다운됩니다. 그건 신체적으로도 다운된 상태잖아. 죽었을 거지. 다운된 거.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거는 그러겠다. 그러네. 진짜 다운되겠다. 난 아직 그 지경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죽을 때. 술 괜히 많이 먹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게 연관이 좀 있긴 하죠. 그쵸. 술과 담배. 적당히 하는 걸로. 괜히 얘기했어. 이게 뭐야, 이게. 나 진짜. 한량 김 선생의 이미지와 너무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한 김 선생을 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 날이는 정말 불같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곤 하죠. 사력을 다하나요? 그렇죠. 네. 아무튼 저희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했냐? 나 이 얘기 왜 했어? 괜찮아. 요게 살렸어. 애매하게 마무리될 뻔했는데. 네. 요게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여자분이
저희보다 더 다운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쓸데없는 얘기로 한번 붐업을 해보고자. 제가 이런 얘기하고 이런 진중한 사연 읽기가 참 그렇긴 한데요. 사연을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네. (30대) 여성입니다. 중반을 조금 넘었어요. 저는 결혼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없습니다. 연애는 간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연애를 시작하는 커플이나 결혼을 하는 커플이 보이면 축하는 해줍니다. 동시에 저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참 많이 우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 낳고 결혼하고 잘 사는데 나는 뭐하고 사나 싶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참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학원 강사 알바를 주말에 하고 있어요. 다들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위에 저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는 한번 우울해지면 심하게 자기 비하로 빠져듭니다. 그중 가장 심한 건 나는 뭐가 부족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입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아침엔 눈뜨기도 싫고 억지로 눈을 떠서 양치를 하려 치면 주르륵 시시각각 눈물이 터집니다. 그게 일주일에서 또는 일주일 그 이상도 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없어지면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주변의 누구랑도 상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냥 오빠들의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저희가 이제 야매로 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고 상담을 그래도 한 3년 진행하다 보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그냥 뭐 말씀해 드리는 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이건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힘내라고 해서 그게 힘이 날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가가지고 우울증의 단계에 접어드신 게 아닌가. 이거는 정신과를 가셔서 뭐 약의 도움도 조금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거는 저희 상담에다가 사연을 다시 보내주시면 거기서 좀 얘기를 해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누구나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자기 비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길게 가거나 이런 거는 분명히 내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무언가 심리적인 어렸을 때의 사건이라든가 뭔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보고 그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병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패턴상 나오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남들은 다 열심히 산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어떻게 강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얘기를 좀 상담을 하고 뭐 처방을 받고 하면 쉽게 괜찮아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결혼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의 원인을 지금 결혼으로 상정하신 거잖아요. 약간은. 근데 그게 해결된다고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해결이 다 될까? 다른 요인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사연에서 보여지는 그 객관적인 사연자분의 정황, 상황만 놓고 보면 뭐가 문제야? 연애도 해. 그죠? 직업도 안정적이야. 그 직업을 또 미래를 위해서 주말에 학원 강사도 하셔. 괜찮아요. 능력도 있고. 이런 정황, 딱 요 정황만 가지고 지 멋대로 잘 사는 사람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난 왜 그렇게 안 될까라는 걸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남들 좋은 사람들 좋은 경력까지 들었는데도 내가 이걸 스스로 극복을 못하다니 내가 나약하다 이렇게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사연 뭐 이런 우울증 주변에 이제 아니면 뭐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해서 호전이 되고 생활을 다시 돌이키고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걸 들었거든요. TV를 가까이서 봐서 혹은 뭐 밤에 형광등 불 아래 책을 많이 읽어서 뭐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눈 나빠지는 걸로 뭘 안 하지 않냐. 안경 쓰면 보이지 않냐. 우울증 정신병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감각이 너무 커가지고 피한다는 거예요. 좋은 비유네. 안경 쓰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잖아 사람들이. 뭐 그런 것처럼 약 처방받고 상담받고 치료를 받고 하면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뭐 왜 그러신지를 분석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마음 다해가지고 격려를 보내드리고 이럴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빨리 가셔가지고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분한테도 푸니쿨라 보내줘야 돼. 이거 10년 전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래야 돼? 여기서 다시 한번 소환되는 비빔북스의 안중용 대표님과 이상양 디자이너분이 떠오르는데요. 네. 객관적인 정황을 놓고 볼 말이죠. 네. 그분들이 더 안 좋아. 안 좋아요. 이분들 뭘 믿고 그렇게 해맑은 거야? 안 대표님 너무 해맑으십니다. 네. 일단 하여튼 저희가 푸니쿨라 보내드릴 테니까 재밌게 읽으시고 전문의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전문의를 모시고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커피가 식기 전에 시리즈의 최신작 가와구치 도시카즈의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비빔북스 화이팅이요.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은 올보넷입니다. 평당과 관객을 빵빵 터뜨린 대환장 결혼식 영화 쓰라비 이것이 인생. 어제 단관 마쳤는데 좋았습니다. 성황리에 정말 웃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최희영 과장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한결의 김정필입니다. 오늘의 심리 레시피. 얼마나 맛있게요?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프로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심리 레시피 주제는 누구에게 기가 죽나요? 거든요. 어떨 때 누구한테 기가 죽는가? 언제 기가 죽으십니까? 전 늘 죽죠. 뭐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게 기였군요. 기가 죽는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네. 여보 사랑해. 그렇구나. 네. 김 선생은 누구한테 기가 보통 죽습니까? 기가 죽는다라는 거를 최근에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요. 그럼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있었죠. 죽었던 경험 같은 것들이. 멀리 가면은 학교 다닐 때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약간 기가 죽어서 있었어요. 집에서는. 왜냐면 제가 사남매 집안의 막내인데 아버지가 항상 저를 약간 구박하셨어요. 위에 형들이나 누나에 비해 봤을 때 현저히 약간 게으르고 그리고 밥 먹으러 할 때 빨리 안 오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세 자녀들을 비교해 봤을 때 막내가 항상 보니까 당신 눈높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저놈 어디다 쓰냐 저거 어디다 쓰냐 그리고 그냥 실수로 나와가지고 저놈이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반 농담적으로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약간 박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말 잘 안 듣고 게으르게 있고.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은 뭐 그래도 학교 생활에 문제 없고 반장하고 뭐 회장하고 뭐 리더십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냐고. 그냥 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약간 포기하고 살았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이랑 뚝 떨어져 있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가면서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통제나 권위랑 상관없는 삶을 제가 한 4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열등감 또는 어떤 불만 이런 거는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그냥 저는 저 혼자 살아도 되는 상황이 딱 4년 사라지니까 그 뒤부터는 특별히 집에서 뭔가 억눌려 있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 뭔가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좀 더 잘난 사람들을 보면 약간 기가 죽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좋은 학교 나왔다거나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좋은 데 간 거나 이런 사람들은 20대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 약간 기가 죽는 거예요. 배 감독이 대답 빨리 하는 거 보니까 자신 있나 봐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30대 이후부터는 별로 그런 느낌은 없고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기가 죽는다기보다는 스스로 세워놨던 계획 같은 게 잘 안 돼서 좌절됐을 때 그럴 때 스스로 기가 죽거나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괴감 같은 건가? 그렇죠.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기가 죽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배 감독님은 언제 기가 죽나요? 저의 복부가 저의 기를 죽여요. 자기 스스로의 한 부분이 자기를 기를 죽이는구나.
전국의 여러 비마님들이 지금 일어서서 박수치면서 들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거의 모든 평생의 대부분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안 먹으면 배가 다 꺼졌거든요. 아, 배가 이렇게 들어간단 네. 말이죠. 배가 쑥 들어가. 안 먹으면. 아,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네?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튀어나왔네? 좀 덜 먹자. 좀 걷자. 하면 배가 쏙 들어갔거든요. 그게 제 평생 대부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 순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일부러 안 먹고 있는데, 얘는 왜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지? 너무 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어떤 대사량의 줄어듦이. 안 먹을수록 더 부풀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면서요. 네. 제때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오히려 안 먹으면 이 정도는 되면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예상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운동을 하고 더 적게 먹었는데 체중이 다소 늘었다거나 할 때, 기준이 없네. 얘가 나에게 뭐에 맞춰서 하라는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네. 뭐 이럴 때 약간 기가 그러면 죽는다. 지금 그게 약간 비만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거를 탈모로 바꿔도 기가 죽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치. 네. 그럴 수 있지. 맞네. 왜 자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머리가 빠지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왜 자꾸 이마가 넓어지지?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러면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나의 기를 죽이는 게 복부뿐만 아니라 탈모까지 같이 오면 난 얼마나 기가 죽일 것인가. 나 스스로가 나를 얼마나 기를 죽일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아찔하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머리가 별로 없어요. 네. 심지어는 이제 점이 한 군데 있었어요. 이마의 한 부분. 그래서 그 뒤에 머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대충 알았기 때문에 대학생 때 이 점 뒤로 머리가 얼마나 뒤로 벗겨지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로 머리가 밀렸어요. 근데 괜한 자신감이 있는 게 우리 집안엔 대머리는 없어. 머리숱이 부족한 거는 있고 이마가 넓은 것도 사실인데 대머리는 없어. 그러니까 벗겨지지는 않을 거라는 괜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흔들려. 이게 모르겠다. 내가 개척할 수도 있겠구나. 네. 새로운 세계를 열 수도 있겠다. 최초에. 네. 그럴 수 있지. 네. 하여튼 한번 잠깐 한 4년 전에 조금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후로 신경을 안 썼더니 한 2년 정도 사이에 머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러다가는 그렇게 믿음이 꼭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기 죽는 거는 신체 외형은 꽤나 많기는 해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좀 옛날에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대학 딱 들어가가지고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여학생들 앞에서 굉장히 기가 죽었어요. 오, 예쁜 여학생. 네, 예쁜 여학생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떤 기억이 나요. 아직도.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없이.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활동을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거의 왕이에요. 그 작은 동네 교회에서 뭐 회장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주무르거든요. 제가 그런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왕이었어요. 근데 야 대학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그 성숙된 미모를 가진 여학생들이 주변에 딱 있는데 그렇게 기가 확 죽더라고요. 그땐 진짜 지금 생각해도 떨려. 정말.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귀고 싶었나? 하여튼 그런 마음이 오히려 반대로 들고 그게 단순히 기가 죽기보다도 또 그러고 싶다라는 어떤 바람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는 너무 왜소했어가지고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키가 이제 자랐거든요. 평균 한 2학년 밑에 애들과 비교해도 작았으니까. 제가 전교에서 제일 작았거든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제 제가 왜소하다 느껴지는 거에 대한 굉장한 뭐 컴플렉스 내지는 뭐 그것 때문에 기가 많이 죽었는데 중학교 이후에 많이 이렇게 따라잡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큰 키는 아니니까 뭐 키가 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조금 기가 죽는 거라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키와 등치가 큰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기가 죽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여름에 기가 죽었어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너무 말랐다고 생각했을 때는. 말라서. 네. 여름에는 복장이 너무 오픈되면 저 사람 되게 말랐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되게 말라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찌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렇잖아. 그래. 심각할 수 있거든. 네. 그렇죠. 배 감독도 옛날엔 사실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네. 나도 이 말을 당당하게 하고 다녔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과거 기죽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죽으시네. 지금 굉장히 기가 죽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다라고 자각하지 않고, 내가 몸이 그래도 먹어도 잘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대학생 시절에 기가 죽은 특정한 상대가 한 명 있었어요. 제 동생이 저랑 똑같은 옷을 공유를 하는데, 제가 덩치가 아니면 몸이 왜소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옷을 사서 굉장히 흡족하게 입고 다니는데 내 동생이 입으면 핏이 더 좀 괜찮네? 약간 이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말랐어요. 어깨가 조금 더 넓고 얼굴이 조금 더 작아. 근데 그 조합들이 이거 같이 있으면 너무 다른 거야. 합쳐놓고 나니까 큰 차이네. 그러니까 생각해봐. 나보다 어깨가 넓고 얼굴이 작고 키가 크고 마른 거야. 근데 내 옷을 입으니까 딱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포인트가 저거구나. 약간 이런 게 생겼던. 예. 그래서 제 동생 일부러 보통 동생들은 옷 몰려 입는 거 싫어하잖아요. 제가 옷을 사서 입으면 봅니다 한번. 저렇게 입으면 되는구나. 그대로 따라하는데 달라. 이럴 때가 있었죠. 센스는 확실히 좀 기가 죽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럽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지금 딸이랑 아들이 하나씩 있는데 오히려 그 센스로 치면 아들이 좀 더 센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티셔츠 같은 것들을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령 있게 센스를 사서 놓잖아요. 그럼 누나가 집어가. 그렇지. 누나도 보기에는 그게 마음에 들거든.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걸 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들이 부러울 것 같아요. 쟤는 어떻게 용케 저런 걸 알아서 사오냐? 그러면서 본인은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노력 없이 집어가더라고. 결국 이 기가 죽는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열등하다는 포인트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는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죠. 근데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그런 것이 이미 많이 이렇게 학습이 돼가지고 그 틀이 딱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 좀 크게 얘기를 하면 제가 레지던트 전공의 시절에 경험한 건데요. 덴마크에서 환자가 망상 증상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타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탔는지. 근데 어떤 망상이냐면 한국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망상이 생겨가지고 희한한 망상. 비행기를 무조건 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도중에 그렇게 이제 환자 한 명이 한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연락이 받아가지고 그 친구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영사관 직원에 의해서 병원으로 바로 보내졌어요. 한국에 있는 병원이요? 네. 세브란스 병원 제가 있던 병원으로 보내져가지고 그 친구는 한국에 와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입원한 다음에 또 바로 예약 잡아가지고 바로 또 비행기 타고 덴마크를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여행도 아니고 그냥 오자마자 직원한테 잡혀가지고 병원 입원했다가 다시 간 거예요. 근데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냥 영사관 직원이 가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때 제가 갔어요. 그 친구를 같이 데리고 덴마크를 같이 간 거예요. 덕분에 저는 이제 공짜로 이제 영사관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짜 티켓 가지고 이제 갔는데 전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얼추 들은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요. 한국이나 아시아는 집 하나에 한 7, 8명 사는 것들이 이렇게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부럽대요. 자기는 넓은 집에서 가족 한 둘만 이렇게 사는데 너무 썰렁하대요. 우리는 그게 왜 부러워? 얼마나 좋은데. 근데 막상 덴마크에 가보니까 정말로 부모님이랑 걔랑 3명이 있는데 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잘 사는 집이 아니야. 그냥 보통 집에서 조금 더 수준이 낮대요. 근데 집이 진짜 넓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런 게 정말 망사일까? 혹시 그냥 동양인 여자에 대한 그런 선호도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멀쩡해 애가.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덴마크에 가까이 가잖아요. 표정이 하나씩 변해요. 진짜 환자가 되더라고요. 그 덴마크에 딱 내릴 때쯤 되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얼굴이 딱 나와요. 이야, 환경이 이렇게 무섭구나. 얘가 그 환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사는지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생하게 경험이 돼서 아주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그 망상이 잘못돼서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네. 와서 한국에서 사람 만나보고 결혼 상대 찾는 게 나쁜 건가요? 그 친구한테는 잘된 일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 네. 그렇게 큰 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그게 확실한 병이면 지금 표정 정도의 변화가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한두 달 계속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짧게 봤으니까 확실히 근데 그 상태 안에서도 한국에서의 표정과 덴마크에서의 표정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환경이 짓눌리는 것이 확실히 있다는 걸 표면적으로 확인한 그 예를 하나 있겠네요. 좀 이렇게 기가 눌린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도 작용하겠구나를 경험했던 저 개인 경험이었어요. 결국 이제 표현을 보면 기가 눌린다라고 하니까 눌린다 그러면 이제 누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 환경에서 특정한 환경에서 기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 걸 텐데 기를 왜 누를까요? 오늘 사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사례 나오면 더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확실히 기를 누르는 게 문화적인 특성이 좀 있지 않나. 특히 기를 누른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뭐 기를 죽인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문화가 많아요. 제가 레지던트 때 세브란스 정신과 전공의에 표어가 있었어요. 헝그리 정신. 그게 표어였어요. 근데 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저희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자라나는 새싹 짓밟기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윗연차가 아랫연차를 계속 구박하고 짓누르고 눌러요. 다른 학교 가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막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이 막 레지던트를 칭찬해 주는 걸 보고 이 문화 쇼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그런데 저는 훈련 받을 때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서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게 결국은 거기서 그래서 살아남아야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식은 아닌데도 우리나라 많은 문화가 열심히 짓눌러 보자. 그래야지 나중에 더 버티고 잘 산다. 이런 어떤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던 상황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허용되던 상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부러라도 그렇게 기를 죽이는 데가 군대잖아요. 네네.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군율에 맞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군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막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컨트롤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배 감독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요? 배조교? 왜 그랬는지 얘기 좀 해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건 편하고 효율이 중시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개개인이 좀 무시되면. 거기 어느 정도 당하다가도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갑질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편하고 득이 되는지를 또 체화해버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근데 이게 생각도 약간 들고. 이제 학교 폭력도 문제가 처음엔 피해자였다가 다시 가해자가 되거나 이러한 흐름이 많은 것처럼 어렸을 때 짓눌려서 컸던 사람은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할 때 그 방법밖에 잘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당한 게 있어가지고 억울해서라도 나 이제는 높은 포지션인데 좀 나도 신나게 한번 해보리라 이래가지고 더 막 상대방을 이렇게 누르고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물림이 좀 된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동화 같은 어떤 비유로 항상 우리가 많이 듣는 게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난다고 널 위한 거야 뭐 이런 거잖아. 그게 헝그리 정신이죠. 네, 살아남아야만이 네가 능력 발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문화가 상당히 많아요. 네. 기를 죽이는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서 상대를. 혹은 자기가 어딘가 가서 그렇게 짓눌리는 상태인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고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도가 짓눌림은 눌리리라라고 생각을 해서 짓누르는 의도는 대개는 없고 거기서 약간의 이제 내가 여기서 눌리나 봐라 하면서 이렇게 튕겨 나가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기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누르는데 사실 지금은 오히려 많이 그냥 누르면 눌린 거죠. 그냥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제는 좀 아는데 옛날만 해도 그렇지 않아서 많이 누르고 봤던 그것들이 더 폐해가 있던 결과들을 우리가 또 많이 경험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죽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좀 심하게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먼저 듣고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살 취업 준비생 남성입니다. 재작년에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하신 아빠가 작년에 가족 모르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동산 사기였습니다. 예전에 우울증이 좀 있긴 했었지만 거의 회복되는 추세였는데 아빠가 사기를 당한 뒤로 불면증이 심해져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아빠는 내 돈 가지고 그랬는데 집에 아무런 기여도 없는 너가 무슨 상관이냐 말을 하시더군요. 그 후부터 전에 없던 분노가 생겼습니다. 취업 준비하며 몇천 원 아끼느라 컵라면으로 점심 저녁을 해결했는데 아버지는 사기꾼한테 2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분노가 생깁니다. 저는 주로 부모님을 보면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나서 감정이 폭발합니다. 엄마도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겠냐는 말을 하셨는데 집을 공동 명의가 아닌 아빠 명의로 그냥 두신 엄마한테도 화가 납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해 10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해서 증상이 나타났나 싶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늘 네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건 공부를 못하고 이기적이고 사교성이 없고 살이 쪄서 운동을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부모님한텐 단 한 번도 위로를 받지 못했죠. 학교를 그만뒀을 때도 네가 자퇴한 건 다 네 잘못이다. 넌 왜 이렇게 남다르게 유별나고 예민하냐는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다 보니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우울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에 부모님이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가 원하면 다른 데로 이사 가자 이런 위로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덜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진로를 정하지 못해 몇 년간 방황을 했는데요. 아빠가 그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빨리 취업을 해서 집을 나가라고 독촉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빠는 굉장히 권위적이셔서 저를 무시하시면서 강하게 억압하는 성향이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많이 무시하시며 노력을 안 한다, 열정이 없다, 게으르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요. 저는 그에 대해 반발하고 화를 내면서 대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있기 전쯤에는 대화가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아빠는 저를 일종의 투자처로 생각하고 학비 등을 대주셨는데 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빠가 나를 자식으로 사랑하기는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감정을 드러내면서 살면 안 되는 애완동물인가 하는 자괴감도 계속 듭니다. 취직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동안 모아야 2억 원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계속 빠져서 우울하고 절망적인 감정까지 느껴집니다. 우울함이나 불안함이 심할 때 비정기적으로 상담 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비정기적으로 받아왔는데 아빠가 사기당한 이후로 다시 정신과 의원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버님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유사하게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게 근데 다른 부분에서 본인이 인정을 받는 분야나 어떤 그룹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가장 마지막 안전그물이 되어줬으면 하는 곳에서 가장 큰 무시를 당하니까 이게 좀 해소가 안 되신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한 번이라도 이런 긍정적이거나 위로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처럼 아프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회한처럼 들긴 했는데 사실 또 뒤집어 보면 그렇게 위로를 몇 번 받는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그걸로 내가 그때 그래도 그 말을 들었으니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이분이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무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량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자식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이런 강한 표현들을 쓰는 부모들이 다분히 많아요. 오히려 강하게 좀 키우려고. 네.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위로를 하면 거기에 안주할까봐 불안해해요. 부모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세대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 게으르게 지내거나 소극적으로 지내거나 이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는 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좀 이해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연령대 부모님들도 살아왔던 경험이 좀 일천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겠네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님이 게을르다, 공부 열심히 안 한다, 방 청소 안 한다 이런 걸로 가지고 뭐라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아침 5시 반이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붓글씨를 쓰셨어요. 자녀들한테 보이고 싶으셔가지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 나도 힘들다고. 나 아침 5시 반에 잠이 없어서 일어나가지고 붓글씨 쓰는 줄 아냐고. 다 니네 보라고 한 거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효과가 없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빠 왜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붓글씨 쓰시는 거야? 잠이 없으신가? 그런 폐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뭘 어딜 데려가서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사주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아버지들이 뭔가 살갑게 뭔가를 해주는 경험이 없는 자식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뭐 장남인데다가 경상도 아버지가 뭘 사주고 싶은데 그중에 가장 좋은 걸 사준다 했을 때 저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이게 제일 좋대더라. 선물로 준 게 주판이에요, 주판. 잘 나가다가 글로 4학년 때. 야, 나 무슨 글러브 이런 거라도 사줄 때 자전거 이런 거 살 줄 알았더니 4학년 때. 야. 내가 4학년 때 주판. 옥산 주판이라고 있어. 옥산주판 있지, 옥산주판. 옥산 주판. 내가 그걸로 세 자리 꼽생까지 했다.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 주셨고. 네. 그 옥산 주판 선물로 받은 게 아직 기억에 생생해요.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일 짱짱한 오칠된 진짜 반질반질한 그걸 직접 가르쳐줬어. 덧셈 뺄셈이 아니야. 곱셈까지 다 가르쳐줬어. 그래서 나중에 주판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내가 좋겠어 그게?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왜 수학 경시대에서 학교에서 몇 명씩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몇 명씩 나가는 데까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거에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약간 아버지가 저에게 바라는 모든 게 약간 우스워졌어요. 아무나 돼 그게?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왜 나여야 돼? 그러면서 약간 반항심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오히려 저는 뭐 아버지가 길을 누르라고 그랬던 거 아니겠죠. 근데 뭔가 굉장히 바라시는 게 수준이 높으셨던 건데 오히려 너무 높은 바람에 제가 그냥 튕겨나간 거죠. 현실적이지 않네 하면서 약간 좀 제가 마음 편하게 안 돼요. 체념을 하셔야 돼요. 라는 태도를 좀 장착을 하지 않았었나. 어린 시절에. 뭐 그런. 저는 궁금한 기억이. 게 이렇게 길을 죽이는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얘기해서 당신이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우리 부모님은 참 나를 북돋아 주기보다는 길을 죽이고 엄하고 권위적이고 이런 분 밑에서 커가지고 영향이 많았던 것 같다라는 걸 뒤늦게 자각한 경우라면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다르게 해가지고 내가 달라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고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나요? 가능성은 늘 있다고 보긴 해야죠. 막말로 내가 70이 돼도 이런 게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정해서 자기의 외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30대 40대 이렇게 지나도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약간 습관이 있어서 쉽게 못 버리는 부분은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이라고 하니까 아직은 충분히 괜찮은데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은 좀 남들보다 훨씬 더 주눅이 들거나 또 기가 죽거나 할 수 있는 그 습관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습관이 딱 올라올 때마다 아차 하고 본인이 그때그때 쳐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훈련이고요. 꽤나 어려운 훈련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훈련이다. 본인이 의식적으로. 네. 할 수 있다. 심지어는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억울하다. 우리 부모는 나한테 충분히 이런 격려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은 힘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치려고 하나 대개는 전세 역전이라는 시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부터는 내가 부모한테 명령을 하거나 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다 하는 시점이 와요. 지금 딱 그 시점이에요. 아버지가 실수했거든요. 네. 이제는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여러 가지로 뭐 얘기를 하는 것이 옛날에는 몰라 옳기도 하고 먹히기도 했는데 지금은 당신도 실수하잖아. 이제는 내 말 들어야 돼. 약간 이제 그런 입장으로 서야 되는데 웬걸 아버지는 내가 뭐 하면서 지금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아니거든요. 이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다는 것 자체부터가 자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상하관계에서 내가 짓눌리는 관계인데 부당하게 위해서 짓눌려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러면 화는 나겠지만 그냥 눌려요. 근데 지금 그것이 자꾸 분출되고 발산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화를 내도 된다는 레벨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는 얘기를 쓰시기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또 본인이 인정하기도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있기에는 부모를 어떻게 뜯어 고치는 거는 오히려 표현상으로는 계속 나왔지만 사실은 그건 잘 안 되고 내가 나를 고치기에는 적절한 시기는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각을 못 하시고 계시는 포인트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내가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시점이니까. 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부모를 바꾸려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 여태까지 반복된 패턴과 습관에서 조금 뜯어져 나오는. 그렇죠. 네, 그걸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그렇게 억눌리는 많은 그 행태를 과거에 다른 가정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럼 다 눌려서 사느냐? 그렇지 않는 이유가 되게 그게 이제 친구 관계나 여러 관계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상하 관계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못해도 밖에서는 내가 뭐 힘이 있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말빨이 세다든지 뭐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자기가 이겨내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부모의 탓인지 아니면 본인의 성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국 그래서 학교까지 그만두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부딪혀서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라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많이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라는 특성들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모한테도 더 억울하죠. 왜 나를 좀 칭찬을 해주지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은 되게 집에서 안 하고 다른 밖에서의 경험에서 마저 채워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더더욱 이분한테는 부모가 더 야속할 거예요. 그런 게 만약에 그런 경험이나 축적된 좋은 기억들이 있었다면 지금 빌미도 좋고 아버지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저렇게 기분 나쁘게 나한테 그러시지만 자기가 말하는데 힘도 실리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본인 개인적인 상황도 풀리지 않은 데다가 자기에게 힘을 주는 어떤 경험치도 쌓이지 않으니까 돌파가 안 되네 하는 데서 더 큰 좌절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타이밍은 참 좋은데 여기서 내가 아버지보다 지금은 훨씬 더 낫지라고 내세우기에 자기 스스로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 흐름에서 이제 스스로 또 풀이 죽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남이 기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패턴에 죽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요소가 좀 있어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글을 써주신 거는 아버지가 2억 원을 사기당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하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실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수 있겠네요. 그건 그냥 트리거처럼 이게 감춰져 있던 게 딱 뛰쳐나오게 된 계기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하나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을 만한 거를 하나 개발하고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라고 생각할 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시겠네요. 그렇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게 뭐 말도 안 되게 정말 작은 거라도. 네. 요 내용을 조금 고쳐서 지금 이제 아버지가 2억인데 사기당한 거잖아요. 네. 만약 그것이 아버지 스스로도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만들어 놓은 많은 공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라고 기가 죽어서 우울해지시고 집에서 쉽게 이제 두문불출하시고 가족한테도 늘 미안하다고 하시고 하면 이 사람이 기가 사냐.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시지만 그걸 안 하니까 화나는 건 맞는데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본인이 아싸 하고 지고 자기가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하실 수는 있어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꾸 화를 내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화를 내는 이유를 제공해 주니까 아버지가 고마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화로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지치고요. 네. 결국은 자꾸 초점이 그런데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돌아가고요. 네. 아버지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적해요. 그럼 너 아버지 욕할 만은 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신한테 화살을 돌릴 때 다시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이미 약간 그런 사이클의 초반에 계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현실을 생각하면 분노가 나지만 자책감이 든다. 세상으로 나갈 준비 몇 년, 그걸 아버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고, 나는 이게 두려움이 컸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쩌면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교착 상태를 맞이해서 여기 머물러 계시려고 하는 욕망도 보인다?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약 요 정도 환경에서 치료에 왔으면 어떤 치료자들은 이제 같이 아버지 욕해줘요. 그러면 같이 욕하면서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뭐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녹음 전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아버지를 골려먹기도 해요. 아버지 굉장히 판단력 좋으신 줄 알았더니 말년에 참 엄한 짓을 하셨네. 어떡하나 아들은 이제 아버지 잘 봉양도 못 해주실 텐데 말년에 참 고생하시겠네. 이러면서 이런 말을 아주 비아냥거리게 얘기를 조목조목 해가면서 아버지 심기 건드리고 이러면서 고소하다라고 느끼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해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생각만 하고 아버지 앞에서 실실 웃는 거지. 그러면 너 뭐 때문에 웃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웃고 그냥 그걸로도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다 즐거울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는 만족스럽게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제 부족하면 거기서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요 사안들을 자꾸 이제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이 상황은 빨리 나오긴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한테 집중해서 자기 개발하는데 이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지금 어쨌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분한테는 상당 부분 이제 어디에 어떻게 취업하게 되느냐가 본인의 뭐 자존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게 해결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단초가 되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꼭 뭐 멋있는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내가 내 생각을 밝히고 내가 결정한 것 때문에 실수한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네.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 뭐 내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돈 못 벌면 뭐 내가 좀 그런가 봐 하고 자기를 좀 신뢰해 주면 좋은데 자꾸 여기서 끝까지 자기를 부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놓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안 좋죠. 관심을 이제는 외부에서 본인한테로 좀 옮겨오시고 지금 상황을 어쨌든 타개해야 되는 거니까요. 뭐 27년을 좀 그렇게 답답하게 사셨더라도 남은 인생을 똑같이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그걸 조금 의식적으로 떨쳐내면서 본인이 조금 주체적으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연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약물 치료나 이미 이런 받고 게 계시니까요. 네. 지금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해가지고 약물 치료까지 다시 이제 예전에 그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럴 때도 대부분 내가 한동안 이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넘어서서 좀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퇴보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도 버리시라.
아니 힘들 때 당연히 도움을 더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도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한테 보내주신 대로 지금은 진로도 정했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고 저희한테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요때 사실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면 대부분 잘 안 풀려요. 그러면서 역시 난 안 돼.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판단해서 나쁜 결과도 충분히 본인이 잘 수용하시고요. 아니 내가 결정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자신을 믿어라. 이제 이 부분이 잘 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제부터는 좋은 길이 풀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아버지도 다 날려먹었잖아 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게 되면 네. 호전이 된 상태라는 약간 여기서 막 욕을 했는데 자기가 판단할 때 실수하면 더 이제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더 위축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요 시점에서. 근데 오히려 보통 요 정도 시점이 되면은 실수 더 많이 하자라고 결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사고적인 어떤 틀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한테 한 것 때문에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버려라.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업돼서 좋은 직업 갖고 돈 벌기 시작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에는 직업과 내가 돈을 번다는 환경도 외부적인 일종의 조건 중에 하나지 내 스스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직업을 얻기 시작했으면 거기서 또 성공하려고 더 노력하면서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또 주눅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난 너무 못생겼어. 1번. 운동도 잘 못해. 몸이 엉망이야. 3번. 글씨도 잘 못 써. 4번. 외국어도 못해.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말도 버벅대. 막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을 그냥 다 써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를 하나부터 한번 개선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난 너무 좀 살이 쪄서 운동신경이 없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줄넘기 500개씩 하자.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직업을 얻고 취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또 추가로 다른 방법을 권해드리면 그 모든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다 적어놓은 다음에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라고 느끼시는 심정을 이 부분에선 추천 노래가 있죠. 그렇습니다. 낙정극장. 낙정극장이. 오늘의 클로징 음악 결정됐네요. 그냥 오늘 클로징은 이걸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 혹시 돈을 안 내셔서 못 들으신 분 오늘 개 탄 거예요. 개탄데 개탔어요. 또는 공개 방송에 못 오셨거나. 아니 이런 식으로 내가 내 PR을 준 것 같네. 본인 참 좋아하시네요. 그럼요. 자, 어떤 종류의 내용도 좋으니까요. 사연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신 사연, 나중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AS 사연도 저희가 받아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저희가 계속 격려와 위로와 힘을 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뒷얘기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드립니다.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본인이 취직해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상담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또 계속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사연 하나 가지고 또 찾아뵙고요. 오늘은 최쌤의 노래로 네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 주위를 둘러보면 자존심이 상해도 너무 상해. 그럴 수 있죠. 노력하면 충분히 이기리라 믿었었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더 벌어진 간격뿐. 정말입니까? 난 무얼 했었나 낙심하며 고개 숙이지. 이럴 일인가?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아쉽기는 해. 그래도 내가
정말 조금만 더 힘을 내 잘했다 내 청춘아. 힘드냐? 나도 힘들다. 하지만 우리 한번 잘해보자. 더 힘을 내 장하다 내 청춘아. 배 감독입니다. 다쳐서 한 달 누워있는 동안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을 때까지 계속 격려해주세요. 세상에는 나와는 다른 사람 너무 많아. 주위를 둘러보면 나와 같은 사람은 나 하나뿐. 그럴 수 있죠. 노력하면 어색함 떨치리라 믿었었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더 벌어진 간격뿐. 정말입니까? 난 무얼 했었나 낙심하며 고개 숙이지. 이럴 일인가?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싶기는 해. 그래도 내가 좋아 정말 조금만 더 힘을 내 잘했다 내 청춘아. 힘드냐? 나도 힘들다. 하지만 우리 조금만 한번 잘해보자. 더 힘을 내 장하다 내 청춘아. 조금만 괜찮아. 더 힘을 내 안 죽어. 잘했다 내 청춘아. 뭐 어때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장하다 내 청춘아. 김프로쇼가 응원합니다. 힘! 파! 용기! 파! 도전! 파! 웃음!